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조예가 동호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예의 첫 번째 친정이었죠. 어린 나이에 등극한 조예가 신하들의 불신을 씻을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예는 날카로운 판단으로 동호의 제갈근을 꺾어버립니다. 제갈근은 달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육소는 제갈근의 예봉이 꺾였다는 소리를 듣고 신성을 포위한 송곤에게 표문을 올려 신성의 포위를 풀고 군사를 은밀히 이동해 조예의 뒷길을 습격하고 자신은 전면을 공격하는 양동작전을 상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령이 강을 건너다가 조예의 군사에게 잡혀 작전이 탄로가 났습니다. 동호로 보면은 커다란 불운이었어요. 조예는 즉시 유소를 동원해서 송곤의 배후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동호의 불운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갈근의 진중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갈근은 인마가 너무 상해서 전투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육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육손도 이미 가장 핵심 작전이었던 양동작전이 발각됐을 때부터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에게 작전을 숨기려고 둔전을 경작하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둔전은 그 군대가 주둔지에서 밭을 경작을 해서 거기서 그 군량을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뭐 보리든 벼든 심는다고 바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4개월, 5개월 이후에는 추수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장기전에 대비한다고 적군이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갑자기 전격적으로 퇴각을 했습니다. 동호가 전 병력을 양양에 결집시킨다는 보고를 듣고 대비를 하던 조예는 신속하고 틈을 주지 않는 퇴각에 감탄하며 자신도 낙양으로 회군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조 때와 똑같은 거예요. 조예는 동호를 제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위상, 위력, 그리고 내부에서 조금씩 가지고 있을 자신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의구심? 황제로서의 지위, 뭐 이런 것들을 확인시키기 위한 출정이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갈량은 섣불리 사마이가 움직이지 않자 위수를 중심으로 둔전을 실시하며 장기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을 염두에 둔 출병이라 각오가 다른 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제갈량이 첫 번째 출사를 할 때 출사표를 썼죠. 명문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면서 쓴 출사표를 후출사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갈량이 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제갈량의 이 출전을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역사가니까. 그래서 그 앞에 제갈량의 후출소표, 만약에 그때 제갈량이 글을 썼다면, 출사표를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런 후출사표라고 불리는 그런 문장을 쓰고 출전을 했던 것인데요. 제갈량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마음속으로는 짐작을 했을지 몰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출사표를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라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얘기가 좀 격가지로 샜네요. 하지만 제갈량으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었습니다. 왜? 첫 번째 북벌의 목표는 천수, 안정지방, 그러니까 장안의 서쪽 지방을 폭넓게 점령을 하고 거기는 한중 바깥입니다.
거기서 군량을 획득을 하고 그 군량을 바탕으로 거기서부터 위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위수는 장안을 향해 갑니다. 그 위수를 따라서 장안으로 전진을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었어요. 군량을 자급자족하면서 위수, 강에 배를 띄워 군량을 운송을 하고 강변을 따라 양쪽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군사가 차곡차곡 전진하면서 장안을 압박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쪽을 굳이 점령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내부에 반발이 있었어요. 삼국연의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이엄에게서 촉발되는 내부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속을 죽여야만 했죠. 그리고 다시 내부를 결속하고 내부의 불만 세력의 핵심이었던 이엄을 숙청을 하고 그리고 모든 역량을 다 끌어 모아서 출전을 한 그런 출전입니다. 제갈량으로서도 이 출전이 실패를 했을 때 가져올 그 정치적인 비난 이런 것들을 아마 제갈량 자신으로서도 견디기 힘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명석한 정치가고 전략가였다면 맞다고 저는 혼자 강력히 주장을 해봅니다. 좌우간 둔전을 일구는 농서의 백성들과 촉병들은 같이 농사판에 끼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논밭을 침범하지 않고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아 칭송을 받았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사마이가 아니라 사마이의 아들 사마사가 화를 내면서 사마이에게 나가 싸울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처음 의도대로 황제의 조서를 핑계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촉구는 농사를 짓는 한편 계속 사마이를 도발을 했어요. 사마이가 투구를 버리고 달아난 적이 있었죠. 그 투구를 들고 와서 약을 올리기도 했지만 사마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제갈량은 완벽한 함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를 속일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고 그 기회를 꼭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철수와 진공을 반복하는 소모전은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촉한에게 너무 불리했어요. 서로 싸우기 위해서는 사마이를 없애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을 뿐이었죠. 제갈량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는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옛날처럼 계속 와서 도발하고 막 싸움을 걸면은 쟤네들 뭐 하는구나. 눈에 보이니까 저러다 또 몇 시쯤 갈 거야. 뭐 이런 예측하는 재미라도 있잖아요. 근데 조용한 거예요. 그렇다고 철수를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꿍꿍이지? 궁금해진 사마이는 제갈량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갈량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진짜 구름에 몸을 숨긴 신룡처럼 좀처럼 꼬리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제갈량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사마이는 더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탐색수를 늘려서 점점 더 제갈량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갈량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데 그럼 촉병들은 뭐를 하느냐?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둔전을 경비할 참호와 녹각, 진지를 더 강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들은 위군을 무시하는 듯 대담해졌어요. 처음에는 경계를 서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뭐 경계는 아예 서지도 않고 뭐 니네 어차피 공격도 안 할 거잖아. 오히려 그런 모습이 위군 장수들을 그리고 위군의 군사들을 더 화나게 했고
그런데도 싸우러 나가지 않는 사마이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고요. 그래서 사기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숱하게 사마이에게 싸우자고 결의를 보였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죠. 사마이는 점점 행적이 보이지 않는 제갈량이 두려웠습니다. 어디 있는지만 알면. 사마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갈량이 기산을 나와 호로곡에 군량을 쌓고 진지를 세우는 걸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사마이는 우선 무척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갈량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왜 호로곡이지? 그러는 사이 촉군의 군량은 유마를 통해 끊임없이 호로곡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20대, 30대씩 아주 은밀하게 군량은 호로곡에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은밀함이 사마이를 더 자극을 했어요. 사마이에게 뺏어간 유마가 한 2000대쯤 됐었죠. 근데 조금씩 저게 뭐지? 왜 저러는 거지? 그때 사마이의 부장으로 출전했던 하우회와 하우화가 사마이를 찾아옵니다. 저들이 둔전하는 걸 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을 시험 삼아 내보내 주십시오. 도덕의 의중을 알고 있으니 조심하고 살펴서 이를 그르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마이도 이쯤에서 제갈량을 한번 건드려보고 싶었습니다. 타초경사. 풀을 건드려 뱀이 놀라면 그 숨은 본심을 드러낼 것도 같았어요. 하우해와 하우화는 각각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군량을 나르던 촉병과 유마를 빼앗아 돌아왔어요. 사마이는 잡혀온 군사를 신문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말단의 병사가 기밀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까마는 그래도 얻을 것은 조금 있었습니다. 하우시의 형제는 거의 매일 포로를 잡아왔고요. 사마이는 끝없이 지치지도 않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한 포로는 모두 풀어주었어요. 하우아가 사마이에게 물어봅니다. 왜 자꾸 풀어주십니까? 우리가 병졸 몇 명 죽여서 얻을 이익은 별로 없다. 차라리 저들이 자기 진영에 돌아가 우리의 너그러움을 알린다면 그게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여몽이 형주를 얻은 괴책과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궁지에 몰렸을 때 사마이에게 항복하면은 죽이지는 않아. 만약에 사마이에게 잡히면 죽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면은 어차피 잡혀도 죽고, 그럼 잡히는 것보다 끝까지 싸워서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그리고 재수가 좋으면은 달아날 구멍도 생기고, 이런 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모든 군사에게 군령을 내려서 사로잡은 척병은 풀어주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마이는 계산을 끝냈어요. 모든 정보는 기산에 제갈량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호로곡의 본진을 꾸리고 새로운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사마이는 드디어 사마사를 불러 최대한 은밀하고 신속하게 출병을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호로곡을 우회해서 기산을 친다. 당황한 제갈량이 급히 기산으로 구원을 오면 그때 호로곡에 들어가 거기 쌓인 모든 군량을 불태우는 것이 작전 계획이다. 양동작전을 노리는 거예요. 기산을 공격을 하는데 제갈량이 호로곡을 비우면 호로곡에 들어가서 군량을 다 태운다. 그럼 군량이 없으면 군사들은 다 철수를 하게 되겠죠. 어쨌건 병사를 다 죽이거나 제갈량을 잡거나 군량을 불태우거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성공을 해도 이기는 싸움인 겁니다. 끈질긴 유혹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사마이가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진 않았지만
첩자가 물어오는 정보는 위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목표는 호로곡이었어요. 이른바 손빈의 위위 구조 계책이었습니다. 먼저 기산을 공격하면 호로곡을 비우고 구원을 가는 사이 호로곡을 공격할 것이고 사마이는 호로곡에서 죽을 것이다. 남은 것은 유연의 목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최대한 부산을 떨며 황급히 기선 쪽으로 출병을 합니다. 멀리서 제갈량의 동태를 감시하던 사마이가 기다렸다는 듯 호로곡 입구의 진지로 달려들었습니다. 진영을 순시하던 유연이 깜짝 놀라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기습이었고 진영에 남은 병력도 얼마 되지 않아 계속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버티던 유연은 결국 뒤로 퇴각해서 호로곡 입구에 최후 방어선을 만들고 격렬하게 저항을 시작합니다. 저항이 적은 군사였지만 너무 완강했어요. 거기다 지형도 좁아 수적 우위도 큰 이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전력을 다해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결국 임계점을 넘은 촉구는 무너졌습니다. 한번 무너진 힘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그러죠. 팽팽하게 하다가 한번 힘의 균형이 딱 끊어지면은 주르르르르 끝없이 끌려가는 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족병 일부는 곡 안으로 달아나고 일부는 산등성이로 살기 위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그들을 쫓지 않았어요. 목표는 몇 명의 촉병이 아니라 호로곡에 쌓여있는 군량들이었습니다. 사마이는 득이하며 호로곡에 들어섰어요. 골짜기 안에는 군량과 마초로 보이는 가마니와 건초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가벼운 바람이 불었어요. 갑자기 사마이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바람 속에는 유황과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입구만 있고 앞쪽으로 나갈 수 없는 호리병지형, 건초와 유황 냄새. 이제 들어온 입구만 막으면 사마이 머릿속에 계곡 입구에 버려져 있던 군량이 실린 유마와 수레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그게 망가진 수레, 유마 뭐 이런 것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황급하게 달아나느라고 버려둔 군량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를 함정에 가두고 호로곡 입구를 불태울 바리케이트였다면 화공이다. 사마이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바로 입구 쪽에서 엄청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호로곡 위쪽에 촉병들이 나타나 횃불을 던졌어요. 골짜기 곳곳이 폭발했습니다. 제갈량이 마대를 시켜 신중하게 묻어둔 일종의 지뢰였습니다. 사방이 불타올랐어요. 사마이는 자신의 최후를 직감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거머쥐면서 먹구름이 몰려들어 장대 같은 소나기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녹일 듯 달아오르던 열기도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불길도 숨을 죽이자 사마이는 두 아들을 데리고 쏜살같이 마대의 병사들이 막아서는 입구를 뚫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위수 남쪽의 진지는 사마이가 출병한 사이 촉군에게 빼앗긴 상태였고 남쪽에서 북쪽 진영으로 건너는 부교는 북쪽 진영을 지키던 곽회와 손례가 촉군을 막느라고 난장판이었습니다. 부교를 점령하려고 싸우던 촉군은 사마이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자 달아났어요. 사마이는 부교를 건너 강북으로 달아났고 부교를 불태워 끊어 적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막았습니다. 놀라운 전과를 올린 촉군은 사기가 충천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런 폭우로 불이 꺼져
사마이가 달아났다는 말에 제갈량은 탄식하듯 말합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꼭 맞구나. 정말 제갈량은 온 심혈을 기울여 이 작전을 위해 몇 달을 공을 들였어요. 의심이 많은 사마이를 끌어내기 위해. 그때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국연에서 적벽대전보다 이 장면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머리싸움,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 이 부분은 삼국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다시 약간 현대적인 느낌으로, 무협지 느낌으로 좀 각색을 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마이는 군령을 엄하게 내리고 다시 싸우자는 건의를 하며 참수하겠다는 포고를 내립니다. 제갈량도 할 수 없이 오장원에 본영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다시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제 조급한 것은 제갈량이었어요. 그리고 오장원이 드디어 나오네요.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오장원의 의미를. 사마이를 중심으로 위군 장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격식을 갖추어 사자를 보냈으니 사마이도 합당한 격식으로 사자를 맞이했어요. 사자가 제갈량의 선물과 편지를 올렸습니다. 선물을 풀어본 사마이의 얼굴에 가벼운 실소가 걸립니다. 그러나 도열에 선 위나라 장수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선물은 여자가 머리에 쓰는 아얌과 여자 옷이었어요. 중달은 보라. 대장된 자가 굴 속에 숨어 싸움을 피하는 것은 아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이 옷을 입도록 하라. 상대를 격동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좀 품격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런 막말들과는 좀 격식과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한 제갈량이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마이를 격동시키기 위해 보낸 것이었어요. 위나라 장수들은 당장 사자를 목빼고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마이도 싸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이기는 길은 싸우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명예를 위해 승부가 불분명한 싸움을 하는 것보다 모욕을 견디고 확실한 승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었어요. 건달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간 한 시인의 마음이 되기로 했습니다. 사마이는 끝내 웃음을 잃지 않고 정중히 사자에게 제갈량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사자가 대답합니다.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군무를 보시고 늦게 주무시며 먹는 것은 한 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곤장 20대 이상의 형벌은 직접 판결을 참관하십니다. 사자는 공명을 진짜 존경을 했던 거예요. 우리 승상은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 제갈량이 유가가 아니라 법가의 성격이 강하다고 했죠.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곤장 20대 이상의 형벌은 직접 참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치면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은 직접 최고 책임자가 챙긴다는 말이에요. 결코 판결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형벌에 무게가 실리도록 자기가 힘들어도 참관을 한다는 거죠. 사마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공명은 일이 번다 하고 먹는 것이 적으니 필시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을 걱정하는 사마이의 탄식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은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와 제갈량에게 사마이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갈량은 사마이의 식견과 인내심에 감탄했어요. 주부 양홍이 말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지위에 맞는 일이 있습니다. 주인이 하인을 두는 것은 그들을 통해 굳은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인이 직접 그 일을 하려 한다면 하인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그들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한의 승상 진평은 황궁의 재물을 황제가 하문하자 그것은 승상이 처리할 일이 아니고 재무관리가 할 일이라며 그 담당자를 불러 대답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상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승상께서도 작은 일은 그 담당자에게 맡기시고 몸을 아끼십시오. 현대 이것을 대비를 해보면 우리가 뭐 인사청문회라는 거 많이 보죠. 장관 후보자한테 물어봐요.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몇 %입니까? 소수점까지 맞춰야 돼요. 사실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으면 좋죠. 근데 장관의 자리가 그 숫자 시시콜콜 외우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 진평의 대답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거기에 합당한 담당자가 있는 일이죠. 황실의 재산이 얼마야? 승상이 그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 뭐 머리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좀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지만 양홍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갈량은 눈물을 흘립니다. 나라고 어찌 그걸 모르겠는가. 다만 선제의 당부를 생각하면 내가 차마 그럴 수가 없을 뿐이다. 모든 장수와 관원들이 제갈량의 말에 깊이 감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갈량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위나라 장수들은 모욕을 참지 못하고 결전을 해야 한다고 다시 사마이에게 주장을 했어요. 이미 내린 군령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마이는 자신의 내심을 몰라주는 장수들이 안타까웠지만 이 불만은 우선 봉합해야 했어요. 사마이는 모든 결정을 황제에게 넘겼습니다. 조예에게 표문을 올려 싸울 것을 여쭈었어요. 표문의 내용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아 명예를 잃었으니 싸우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마이가 다시 데뷔전을 할 때 내걸었던 말, 군명 유소불수. 장수는 전장에 나와서는 황제의 의견도 듣지 않는다. 현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었죠. 그걸 모를 리 없는 사마이가 굳이 조예에게 싸울지 말지 한번 우리 물어보자. 안 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조정의 신비라는 자가 사마이의 뜻을 알아차리고 조예에게 말합니다. 대도독은 이미 싸우라는 뜻으로 임명되어 진퇴의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굳이 표문을 올려 싸우게 해달라는 뜻은 황명으로 싸우기를 주장하는 장수들의 마음을 막아달라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예도 그 말이 합당하다고 여겨 싸우지 말라는 조서를 내려보냈습니다. 장수들도 황명에는 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사마이와 제갈량은 장기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